진호는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늘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새벽 2시 낯선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호야, 미안하다. 자는 거 깨웠지. 그런데 나 또 잠이 안 와서 그냥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어머니는 경기도 용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신 77세의 손순자 여사였다. 평소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지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셨다. 매일 밤 2시, 3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한두 시간마다 깨는 일이 반복되었다. 진호는 그저 이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지치고 예민해진 것이 눈에 띄었다.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낮에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어머니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싫다며 먹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 진호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머니의 수면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드려야겠다.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중에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서적을 읽고 유튜브 영상과 의학 칼럼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는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다는 노의사 이정석 박사가 등장했다. 저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수면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좋은 잠은 좋은 약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진호는 영상에 빨려들듯 집중했다. 이 박사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잠드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혹시 오늘부터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불면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이 들수록 잠을 일찍 자야 몸이 회복된다고. 손자 여사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씀하셨다. 나도 그 말 들은 적 있어. 근데 솔직히 밤 9시에 자려고 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져. 괜히 외롭고. 진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밤 시간은 외로움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제안을 드렸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는 건 어때요? 잠자기 30분 전에 전등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족욕도 하고 텔레비전은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차도 드리고 같이 영상통화도 잠깐 하고 그렇게 하루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손자 여사는 조용히 웃으셨다. 너랑 매일 밤 통화할 수 있다면 일찍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다. 진호는 퇴근 후 9시가 되면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어머니는 족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새벽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호야, 나 어제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다. 아침에 눈 뜨는데 머리도 안 아프고 몸이 가볍더라. 그 순간 진호는 알았다. 어머니의 불면증은 단순한 생리적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과 습관,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생긴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닌 단순한 이해와 리듬에 있었다는 것을. 이 작은 변화는 곧 진호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밤마다 일찍 귀가하려 노력하고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잠드는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겼다. 그러자 진호 역시 아침이 달라졌다.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새벽 2시 어머니의 그 조용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어머니와의 일주일간 변화는 단지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을 넘어 진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진호는 다시금 그 91세 의사 이정석 박사의 영상을 찾아보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관심과 신뢰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정석 박사는 현재 부산의 해운대구에 위치한 개인 클리닉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수면 전문의다. 65년 이상을 수면의학 분야에 몸담았으며 고령층 환자들의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심리적 불안 등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그가 스스로 말하듯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잠은 좋은 약보다 낫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잠은 몸을 스스로 회복하게 하고 뇌의 독소를 씻어내며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회복 능력이 더 중요해지죠. 진호는 그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 직접 체험하오라 더욱 실감이 났다. 그래서 그는 이정석 박사의 저서를 구입했고 심지어 병원에 직접 연락해 예약을 시도해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박사의 클리닉은 수개월 전에 예약이 모두 마감되어 있었다. 대신 병원에서 보내준 자료집을 통해 그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정석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85%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수면의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황금 시간대는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점이며 뇌라 신체가 깊은 수면 상태에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는 노년기에 들어선 많은 환자들이 예전의 생활 리듬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시절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났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화에 따라 생체 시계는 자연스럽게 앞당겨지고 그에 맞춰 수면 시간도 조절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한 환자의 예를 들었다. 78세의 김병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며 야근과 회식을 반복하는 생활을 해왔다. 은퇴 후에도 밤 11시가 넘어야 졸음이 오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그 결과 자주 밤에 깨고 새벽에는 무기력한 채로 깨어나는 날이 반복되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려던 김 할아버지는 이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취침 시간을 9시 30분으로 앞당겼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2주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 고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향상이 나타났다. 이 박사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 정화 과정이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진호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머니 역시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나서부터는 단순히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의 표정과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이정석 박사의 수면 원칙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랬다. 잠은 치료가 아니다. 잠은 예방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려 하지 말고 건강할 때부터 올바른 수면 습관을 통해 병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정석 박사의 철학은 바로 그것이었다. 악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스스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 진호는 점차 자신의 수면 습관도 돌아보게 되었다. 매일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겨우 눈을 붙이고
아침마다 피곤해 찌든 상태로 출근하는 삶, 어쩌면 그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잠을 잃어버린 세대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다짐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이 여정이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정섭 박사의 책을 정독하던 어느 날, 진호는 한 통계에 눈을 멈췄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고령층 건강실태조사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2%가 만성적인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중 45%는 주 3회 이상 심각한 불면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 이하인 고령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3배, 치매 위험이 1.8배 높다는 것이었다. 진호는 그 수치를 보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수치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어머니를 포함한 수많은 노인들의 현재를 나타내는 신호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정섭 박사의 책에 다시 눈을 돌렸다. 책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수면은 단지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회복작용이 이루어진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며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회복 능력이 느려지고 따라서 양질의 수면이 더욱 절실해진다. 진호는 이 내용을 어머니와 공유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잠이 안 와서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줄은 몰랐지. 그 말은 진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 많은 고령자들이 수면 문제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불면을 고령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며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수면제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정섭 박사는 그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한다. 노화는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조건일 뿐 반드시 나빠져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조절하면 젊은 시절보다 더 좋은 수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기억력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는 흥미로웠다.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면 습관을 교정한 후 뇌 인지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35%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요소는 잠든 시간이었다. 잠의 길이보다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는 수면 시간 중에서도 밤 9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회복력이 높은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의 깊은 수면 단계, 즉 델타 수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독소 제거와 정보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진호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들으며 점차 어머니의 수면 시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단순히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잠들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다. 한편 진호는 회사 동료인 윤지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수면 문제가 그 징후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더라고. 근데 점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졸고 그렇게 리듬이 망가지니까 결국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들은 진호는 수면이 단지 잠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 삶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다시 이정섭 박사의 말을 떠올렸다. 수면은 인생의 절반이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그 절반이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 어머니는 이제 잠자는 시간에 맞춰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엔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손바느질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쉬었다. 저녁 7시 이후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8시 30분에는 전등을 어둡게 조절한 뒤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9시 15분쯤 진호와의 영상통화를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 루틴이 정착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하나 줄여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만큼 몸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진호는 그날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잠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호 자신 역시 그 진실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만든 새로운 수면 루틴이 점점 안정되어가는 것을 보며 그 변화의 핵심이 취침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단순히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자느냐가 수면의 질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섭 박사는 그의 책과 강연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다. 노년기의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대를 그는 수면의 황금 시간이라고 불렀다. 진호는 처음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렸다. 하지만 더 깊이 공부할수록 이 주장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뇌에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SCN, 식유차상액이 존재한다. 이 시계는 뇌부의 깃, 특히 해가 지는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된다. 문제는 이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젊을 땐 밤 11시쯤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했다면 70세 이후에는 저녁 8시부터 멜라토닌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 타이밍에 맞춰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기 쉬워진다. 반면 이 시점을 놓치고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는 감소하고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진호는 이 정보를 어머니께도 자세히 설명드렸다. 과학적인 설명은 낯설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느낀 체감 덕분에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엔 11시에 자도 뒤척였는데 요즘은 9시 반쯤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야. 이정섭 박사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질문을 한다고 했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얼마나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언제 자느냐가 우선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70세 이상 고령자 120명을 대상으로 취침 시간과 수면의 질, 다음날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 집단이 11시 이후 취침한 집단보다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8%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야간 각성 횟수와 수면 중 뒤척임의 빈도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진호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작은 노트를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비롯해 고령의 이모, 고모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기 취침 모임이 만들어졌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누가 가장 먼저 잠자리에 드는지를 인증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늘은 9시 정각, 조격하고 따뜻한 보리차 마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모두가 웃으며 하트를 눌렀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머니의 생활에 큰 활력을 주었다. 이전에는 밤이 되면 적막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잠자는 시간이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다. 또한 진호는 어머니께 제주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다. 다큐멘터리는 제주도 서귀포의 한 장수 마을을 배경으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담고 있었다. 영상 속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생활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진호와 어머니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저 할머니 보세요.
우리랑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러게. 나도 이제 그만 제주로 내려가서 같이 살까봐. 어머니는 농담처럼 웃으셨지만 진호는 그 웃음 속에 담긴 자신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였다는 것이 진호에게는 무척 상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주변 친구들과도 나누기 시작했다. 평소 자기관리로 유명한 회사의 동료 민철은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원래 새벽형 인간이야. 밤 1시쯤 자는 게 오히려 집중 잘 되거든. 하지만 진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르더라고. 나도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됐어.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생체 리듬에 순응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민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나도 오늘 아버지한테 일찍 자보자고 했어. 시작은 작게 천천히 해보려고. 진우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 변화가 어머니 한 분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수면의 황금 시간. 단순히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되돌리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길일지 모른다. 진호는 어머니의 수면이 안정되자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셨기에 변화가 가능했던 경우였다. 그렇다면 다른 어르신들은 어떨까? 실제로 불면을 겪는 많은 노인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주말을 이용해 용인 근처에 거주하는 이모, 고모, 작은할머니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 역시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호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모두 일상 속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무심코 시간을 보내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지 않거나 침실에서까지 TV를 켜놓고 잠드는 경우도 있었다. 밤에 조용하니까 뉴스라도 봐야지. 안 그러면 너무 허전하잖아. 작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정석 박사는 이러한 습관이 수면에 매우 해롭다고 강조한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뇌는 여기는 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잃게 된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였다. 고모는 하루에 2-3잔의 믹스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소주 한두 잔으로 피로를 푸는 습관이 있었다. 진호가 카페인이 수면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자 고모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던데. 하지만 문제는 그 잠이 깊지 않다는 데 있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기까지 6시간 이상 걸리며 나이가 들수록 분해 속도는 더 느려진다. 또한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해 자주 깨게 만든다. 즉, 자는 것 같지만 쉬지 못하는 잠이 반복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낮잠이었다. 이모는 점심을 먹고 나면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밤에 자주 깨니까 낮에라도 자도라지. 그래야 덜 피곤하거든. 이 역시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였다. 낮잠은 짧고 규칙적으로 자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오래 자면 생체 리듬을 깨뜨려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게 된다. 이정석 박사는 낮잠은 하루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식사였다. 몇몇 어르신들은 저녁을 8시 넘어서야 드시고 종종 야식까지 즐기곤 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활발해져 잠들기 어려워진다.
또한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해 깊은 잠을 방해한다. 진호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죽이나 미음처럼 소화가 쉬운 식사를 6시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며칠 뒤 작은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저녁을 일찍 먹으니까 속이 편안해서 그런지 잠도 조금씩 잘 오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었다. 진호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일정한 기상시간이나 취침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자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등에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흐트러지기도 했다. 이정석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몸은 습관에 민감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정해야 몸도 안정됩니다. 진호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러 가족 카카오톡 방에 공유했다. 그리고 각자 실천한 내용을 서로 나누는 수면 일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손글씨로 일기를 써서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이모는 취침 전 읽은 책 제목과 시간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흔히 병원이나 악부터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면 습관은 모든 건강의 시작점이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젠 잠이 오는 게 기다려져. 예전엔 밤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밤의 한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밤이 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진호는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생활 습관을 파악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진호는 다시 이정석 박사의 자료와 여러 의학 서적, 그리고 노년 건강 관련 포럼을 참고하며 실천 가능한 5가지 수면 원칙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원칙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도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었다. 첫 번째 원칙은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운동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이다. 관절 건강, 혈액순환, 심폐기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시간을 잘못 선택하고 있었다. 특히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이정석 박사는 운동은 오전 혹은 이른 오후, 즉 점심 전후로 30분 이내의 가벼운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또는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매일 오전 10시에 걷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엔 힘들어하시던 어머니도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밤에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원칙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수면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피하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저녁 시간에 이를 억제하면 수면 리듬이 무너진다. 어머니는 이전까지는 밤 10시까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저녁 8시 이후 TV는 끄고 조명을 낮추며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가야금 연주곡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이 변화만으로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다. 세 번째 원칙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카페인은 체내에 오래 남아있으며 고령일수록 분해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이면 잠이 술술 온다는 말을 믿고 저녁에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한다. 진호는 어머니의 믹스커피 습관을 허브차로 바꾸었다. 특히 감초와 보리차, 쑥차를 번갈아가며 준비했고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온도로 마시면 심신이 이완되는 효과가 확실했다. 네 번째 원칙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반복되는 습관에 민감하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행동을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 신호가 잘 작동할수록 잠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수면의 질은 높아진다. 어머니와 진호는 매일 밤 8시부터 수면 루틴을 시작했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짧은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손을 따뜻하게 찜질한 뒤 서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허브차를 마시며 짧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 루틴은 단지 수면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모자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진호는 말한다. 어머니와 함께한 이 저녁 시간은 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면에 적합한 침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텔레비전, 책상, 운동기구, 잡동사니 등은 가능한 한 치우는 것이 좋다. 또한 적절한 온도, 1860% 그리고 빛 차단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고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머니의 경우 예전엔 침대 옆에 리모컨, 락통, 각종 서류가 늘어져 있었다. 진호는 침실을 정돈해드리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는 방향제를 놓아드렸다. 그리고 전등 대신 무드 등을 사용하게 하자 어머니는 마치 펜션에 온 것 같다며 좋아하셨다. 이 5가지 수칙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에 자칫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진호는 느꼈다. 바로 그 기본이 어머니의 삶을 바꾸고 있었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의 생활 리듬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호야, 나는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져. 그전엔 잠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하루의 끝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였다. 진호는 어머니의 수면 루틴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모든 날이 똑같이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거나 책장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진호아,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 몸은 피곤한데 눈이 말똥말똥했어. 이런 날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을 유지해도 날씨, 감정, 스트레스, 신체의 작은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밤을 실패라고 느끼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넘기느냐에 있다. 진호는 다시 이정석 박사의 조언과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참고하며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했다. 첫 번째 방법은 20분 원칙이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억지로 누워있는 것보다 잠시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계속 누워서 뒤척이게 되면 뇌는 침대를 불편한 장소로 인식하게 되며 점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땐 다른 방으로 이동해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조명이 어두운 방에서 짧은 에세이를 읽거나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다. 자극적인 정보나 블루라이트는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킨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정석 박사가 자주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478 호흡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쉰다. 이 과정을 4, 5일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진정되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도움이 된다. 발끝부터 시작하여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목의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천천히 이완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수면 상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 멈추기 기법이다. 어르신들의 불면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꼬리물기이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잠을 방해하게 된다. 이럴 때는 종이와 펜을 준비해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이나 걱정을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걱정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뇌는 그 생각을 일시적으로 정리된 정보로 인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반복을 멈춘다. 또한 편안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바닷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 앞마당, 조용한 산사 등 자신에게 편안한 장소를 상상하며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온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 수면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벼운 천연 수면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쑥차, 보리차, 감초차 등이 진정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쑥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다. 또한 라벤더 오일은 향기만으로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바르면 은은한 향이 심신을 이완시킨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라벤더 롤온 제품을 선물해드렸고 어머니는 자기 전 팔목에 바르고 향을 맡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곤 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현명한 낮잠 활용법이다. 어르신들은 자주 밤잠을 못 자게 되면 낮에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낮잠이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머니도 처음엔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진호의 조언에 따라 짧고 규칙적인 낮잠을 시도하셨다. 간단한 식사 후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눈을 붙이는 정도였다. 그 덕분에 오후의 피로가 줄었고 밤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5가지 대처법은 모두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조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억지로 자려고 하기보다 몸과 마음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잠은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몸이 잘 준비되면 잠은 반드시 찾아와.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예전 같았으면 불면의 밤이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찼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밤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수면 습관이 안정되면서 진호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장수였다. 그는 어머니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고 자연스럽게 100세 시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장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석 박사의 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블루존이다. 블루존은 전 세계에서 장수 인구 비율이 유독 높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단지 의료 기술이나 식습관뿐 아니라 수면 습관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진호는 블루존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의 90세 이상 노인 93%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하루를 설계했다. 해가 지면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해가 뜨면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전등조차 최소화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그들의 생활 방식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르데나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잘 자기 위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하루 종일 땅을 일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몸이 알아서 졸려오면 그저 자는 거지. 진호는 이 단순한 철학이 곧 인간 본연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인공적인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이 단순한 삶의 방식이 해답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한국에도 이러한 블루존에 가까운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주도다. 국립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와 남제주구는 공기와 물, 자연환경이 뛰어나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호는 제주의 장수마을에 관한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한 인물을 알게 되었다. 바로 벌프 문욱자 할머니, 97세, 벌프였다. 문 할머니는 70세 이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시 근교의 한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살아왔다. 그녀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한다. 아침에는 마을 뒤편 오름을 천천히 오르며 체조를 하고 직접 가꾼 텃밭에서 상추와 고구마를 수확한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젊을 때는 돈 벌겠다고 밤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몸을 다 망쳤지. 70 넘어서부터는 생각을 바꿨어.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게 제일 편하고 제일 건강해. 문 할머니는 전등 대신 간접 조명을 쓰고 스마트폰은 아예 쓰지 않는다. 대신 저녁이면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손자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다시 읽는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질서 있고 그 리듬이 곧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는 문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처럼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잠도 그렇고 하루가 고루하면서 단단한 느낌이야. 진호는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문 할머니의 삶을 통해 자신 역시 삶의 리듬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아침엔 졸린 눈으로 지하철을 타는 삶, 그것이 과연 현대적인 삶일 수는 있어도 건강한 삶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석 박사 역시 장수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장수 지역의 비결은 고단백 음식도 고기 없는 식단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생활 방식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수면 습관에 있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장수 할머니처럼 삶의 속도를 조절해 보기로 했다. 주말엔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날을 정하고 저녁이면 가족 간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거실에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조도가 낮아지는 조명을 설치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젠 밤이 두렵지 않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야.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문욱자 할머니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말처럼 수면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중에서 조금만 덜어내고 조금만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의 문욱자 할머니 이야기를 나눈 후 진호는 잠이 단지 건강을 위한 요소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느꼈다. 잠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정서적 과정이며 결국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하는 중심축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어머니 역시 수면 습관이 개선되면서 단지 잠을 잘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먼저 변화한 것은 기분이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무기력함을 느끼셨고 자주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그러나 요즘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미소를 머금고 아침 식탁에 앉으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이젠 하루가 덜 피곤하고 마음이 덜 답답해. 내가 다시 사람 같아진 것 같아.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진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단순히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과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70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우울감,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이 43% 낮았고 사회활동 참여율은 37% 높았다. 또한 일상생활 만족도 또한 평균 28% 높게 나타났다. 수면은 뇌의 활동뿐 아니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전두엽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부위들이 회복되고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면이 충분할수록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신체 건강이다. 어머니는 이전까지는 고혈압약을 2가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면이 안정된 이후 병원에서 약 하나를 줄여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컨디션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이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움직여져. 전에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뒹굴었는데 지금은 창문 열고 바람 쐬는 게 좋아. 이 변화는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아침 산책 모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전에는 집 안에서만 지내던 분이 이제는 매일 아침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진호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생활 반경이 넓어진 것, 사람들과의 연결이 생긴 것,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지 잠을 바꾼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면은 또한 기억력과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는 낮에 경험한 정보들이 뇌 속에서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기억의 정확도도 떨어진다. 어머니는 이전에는 종종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잊는 일이 있었지만 요즘은 손자 이름도 또렷이 기억하고 스스로 장을 봐오거나 일정을 체크하시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신다. 진호는 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에는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고 마트에서 어떤 채소를 사야 하는지까지 직접 계획해 적어두는 모습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잠은 가족 관계의 질도 바꿨다. 이전에는 진호가 퇴근 후 집에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자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시곤 했다.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고 마음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화 내용도 훨씬 밝아졌다. 진호야, 너 점심은 뭐 먹었니? 어제는 감자국 끓였는데 맛있더라. 작은 관심과 대화 속에서 가족 간의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진호 역시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회복되는데도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의외이지만 분명한 진실이었다. 결국 수면은 건강, 감정, 관계, 삶의 만족도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점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고 규칙적인 잠을 자는 것, 그리고 그 잠이 하루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진호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는 잠이 오기 전 조용히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한다. 진호아, 옛날엔 밤이 외롭고 무서웠어. 지금은 오히려 고맙고 따뜻해. 그 말 한마디에 진호는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잠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하루를 여는 문이었고 그 문을 조용히 잘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가럼 무엇이 어머니를 바꾼 것일까? 대단한 악도, 값비싼 치료도 없었다. 특별한 요법도,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다. 그저 매일 밤 조용히 시간을 앞당기고 잠을 준비하는 루틴을 함께 만든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변화가 어머니의 삶을 바꾸었고 진호 자신의 삶까지도 바꾸었다. 어머니는 이제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스스로 조명을 낮추고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다. 잠들기 전엔 손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예전에 찍어둔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어 본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깊고 따뜻한 잠 속으로 들어간다. 진호는 이 과정을 보며 수면이라는 것이 단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임을 절감했다. 리듬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반복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정석 박사는 말했다. 잠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말처럼 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회복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선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면한다. 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정보는 새벽까지 이어지며 우리 몸은 점점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찍 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깊은 잠이 간절해지는 것, 그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몸의 반응일지도 모른다.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단지 수면이 아닌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다.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보듬는 시간. 그것은 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예의이기도 했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 덕분에 밤 10시에 자는 삶을 배웠어. 그리고 아침이 달라졌어. 머리가 맑고 마음이 덜 급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던 그의 이야기를 점점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몇몇 동료들은 실제로 밤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갔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자유였어. 아침에 시간이 생기니까 내가 주도하는 하루가 시작됐더라고.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짜 자유는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순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연의 리듬, 몸의 흐름, 마음의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제 어머니는 여전히 77세이지만 하루하루가 더 가볍고 더 평온해졌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단순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진호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이 바뀐다면 내일의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작고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어쩌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지 모른다.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이 두렵고 삶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침실의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 잠들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안심시키며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잠은 그저 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오늘 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선물을 줄 준비가 되었는가?